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 치르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학교론 시험 문제가 작년 못지않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계산 문제가 무려 사상 유례 없이 10문제씩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10문제. 다만 그 10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급 문제였습니다. 물론 3문제는 건너뛰고 풀어야 되겠죠. 운이 좋게도 제가 원래 강의를 하면서 계산 특강 자료에서 65문제를 찍어드렸어요. 그 특강 자료 65문제 중에서 운이 좋아서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모두 적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계산 문제를 연습했더라면 상당히 무난한 점수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입사시험은 조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전에는 1차 과목 민법과 개로만 따진다면 서로 이제 민법이 어렵고 한 3번은 어렵다가 학교론이 한 번쯤은 쉬웠거든요. 그런데 최근 시험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교론이 작년 어려웠죠. 올해 어렵습니다. 이제 학교론이 어려지면서 민법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있습니다. 학교론이 어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참고로 이 점도 유념을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문제 유형은 바로 B형입니다. B형. B형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토지의 용어를 묻습니다. 틀린 것은. 자, 지문 5번 보겠습니다.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자,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빈지가 아니고 포락지를 말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요. 자, 토지의 특성을 묻습니다. 틀린 것은 묻네요. 지문 5번 볼게요. 자,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이용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자, 부정성은 용도적 공급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지문 3번 볼까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의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 법적인 인허가에 따른 이런 지연상의 위험은 바로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아니고 없는 위험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뜻밖의 통계법이 나왔어요. 교재 없는 내용이죠. 자,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관리업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답 4번이죠. 사업, 시설, 유지, 관리는 관리업의 분리는 전혀 속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5번요. 부동산 시장을 묻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볼까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틀렸죠. 자, 어떤 정보가 모두 반영된 시장은 바로 준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설명입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는 주택의 종류를 묻습니다. 자, 박스 지문 보게 되면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3계층 이하이면 바로 다중주택의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7번이요. 부동산 마케팅을 묻는 것인데요. 틀린 것은 묻습니다. 지문 5번 볼까요?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는 고가 전략이 아니죠. 바로 저가 전략이죠. 저가 전략을 이용합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부동산 정책을 묻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선 미연분 보게 되면 부외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한 비용은 감소가 아니죠. 증가되겠죠. 미연분은 틀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역번, 디귿번, 리얼번 세 개의 지문이 모두 옳은 정답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은 토지 비축 제도를 묻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그럼 지문 5번 볼까요? 공공토지 비축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틀렸죠. 자, 이 토지 비축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의미합니다. 바로 LH공사죠. 틀린다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자, 지문 2번 볼까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 틀렸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바로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 과잉이 아니라 공급 부족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문제 11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아마 이 난이도가 상급 문제예요. 상당히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문제 볼까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묻죠. 첫 번째는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13회차에 납부해야 될 이자 납부액을 묻습니다. 자, 9회차 원리금과 그리고 13회차 이자를 묻습니다. 보기 박스 지문 보게 되면요. 이자율,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이죠. 자, 그러면 공식부터 떠올려볼까요? 자, 먼저 원금균등 상환은 첫 번째 원금균등 상환을 먼저 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를 구하죠.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액은 먼저 저당 원금에서, 즉 대출금을 말해요. 나누기 용자기간 또는 상환기간이죠. 다음에 이자 지급분은 바로 저당 원금이 아니고 저당 잔금이죠. 저당 잔금에서 주어지는 이자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돌려주고요.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저당 원금 대출액이 얼마죠? 5억입니다. 상환기간 20년이죠. 20년. 그러면 1년 차, 1년째 원금액은 바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이자 지급분은 저당 잔금인데요. 첫 해는 갚은 게 없으니까 바로 저당 원금 이 자체가 바로 잔금이 됩니다. 그래서 5억이 되고 이자율이 5%죠. 그러면 2,500만 원 됩니다. 자, 원금, 이자 합하게 되면 총 원리금이 나와요. 그래서 첫 해에는 원리금이 5천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1회차를 묻는 게 아니고 바로 두 가지를 묻죠. 그러니까 9회차입니까? 9회차. 자, 9회차에 원리금 묻습니다. 얘를 묻고요. 두 번째는 13회차 이자를 묻죠. 13회차 이자를 묻습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 원금균등이니까 원금균등. 그러면 매년마다 원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2,500 또 2,500입니다. 바로 원금균등입니다.
이제 이자를 구해봅니다. 이자. 자, 이자는 9회차라면 바로 이전 8000년대 말에 바로 잔금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8년치를 곱하게 되면 2,500 곱하기 8 하게 되면 이때 자, 갚은 금액은 총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잔금이 3억이 나와요. 잔금이 3억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자율을 5% 곱해주면 돼요. 이자가 얼마 나오죠?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를 합하게 되면 총 원리금은 4천만 원이죠. 다음에 13회차 이자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또 12년도 말에 잔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년 곱하게 되면 총 갚은 것은 3억이죠. 3억. 그러면 잔금은 2억이 됩니다. 여기다가 5%를 곱하게 되면 이자가 나오죠. 1,000만 원입니다. 자, 따라서 9회차 원리금은 4천만 원 되겠고요. 다음에 13회차 이자하게 되면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도 자, 계산 문제 되겠고 바로 허퍼의 확률명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X지역의 주민의 할인점 A를 방문한 확률을 묻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 두 가지를 묻습니다. 보기 질문 보게 되면,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 그러면, 먼저, X지역이 있습니다. X지역. 다음에 박스를 보게 되면 할인점 A가 나와요. 할인점 B가 나와요. 할인점 C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저를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X지역의 주민은 총 4,000명입니다. 다음에 1인당 월 할인점의 소비액은 35만 원이죠. 다음에 공간 마찰계수가 2가 나왔습니다. 마찰계수가 2가 나왔다. 그러면 표를 보게 되면 할인점 A의 경우에 면적이 500제곱입니다. 거리가 5km입니다. 자, B의 경우에 면적은 300이 되고요. 거리가 10km죠. 다음에 할인점 C는요, 면적이 450제곱미터가 됩니다. 거리가 15km입니다. 역시 계산 문제니까 공식부터 떠야 되겠죠, 공식. 자, 공식 잘 아시죠? 자, 고객 유인력 하게 되면 분자, 분모를 비교하는데요. 먼저 분자가 점포의 매장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거리의 공간 마찰계수를 말합니다. 자, 마찰계수가 2가 나왔죠? 그럼 이제부터 거리의 이성만 주면 돼, 이성. 자, 그러면 숫자 넣어볼까요? A부터 구합니다. 면적 얼마? 506. 거리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20이 나와요. 다음에 할인점 B를 구해볼까요? 면적이 얼마? 300입니다. 자,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3이 나옵니다. 다음에 C의 경우는요. 면적이 450. 15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총 합하니까 23, 2 모두 더하면 25가 돼요. 25. 자, 총 25 중에서 A가 20이죠. 그러면
25 중에서 20은 얼마를 차지한다? 80%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 A에 방문한 확률은 바로 80%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A의 추정 매출액을 해볼까요? 추정 매출액. 자, 그러면 A 할인점으로 몇 프로가 이용하죠? 80%. 그런데 박스 자료를 보게 되면, 자,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은 35만 원입니다. 이러면 총 추정 매출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바로 11억 2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요, 80% 그리고 11억 2천만 원.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를 묻습니다. 옳은 것은. 지문 5번 보겠습니다. 토지 공급의 탄력성이 0이 되면 부동산 조세 부과는 공급이 0이 되면요,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공급자,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다음 14번요. 지도를 묻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 지문 보게 되면 지문이 4개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기억번과 니은번 이 두 가지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15번입니다. 투자의 타당성 분석으로 옳은 것은 묻습니다. 옳은 것은. 지문 3번 보게 되면요. 순형가. 자, 순형가는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바로 정답 3번입니다. 16번요. 도시 공간 구조를 묻습니다. 옳은 것은 묻네요. 지문 5번 볼까요?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자,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추어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가 있다. 5번이 맞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17번요. 자,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3번 볼까요?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각종 영업 외 수입을 더한, 아니죠.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의 수입이 아니고 영업 경비가 돼요. 영업 경비를 더한 것이 아니고 뺀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를 뺀 것이 순영업 소득입니다. 정답 3번 들었습니다. 다음에 문제 18번 볼까요? 계산 문제네요. 18번도 문제가 상급이고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다음은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묻습니다. 교차 탄력성. 자, 그러면 지문 보겠습니다. 가구 소득이 10%죠. 소득이 10%다. 소득이 10% 상승하죠. 다음에 아파트 가격. 가격 5% 상승입니다. 자, 10% 상승, 5% 상승입니다. 자, 이럴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얼마 증가하죠? 8% 증가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고요. 다음 두 번째 항목 보게 되면 다세대 주택의 소득 탄력성이 0.6이 됩니다. 자, 소득 탄력성이죠. 자, 여기서 소득 탄력성 구하게 되면 공식 아시죠? 분모가 소득 변화분,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에서 소득 탄력성이 0.6이죠. 0.6.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될까요? 당연히, 자, 6 상승이죠. 6 상승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서 수요가 8% 증가했잖아요. 여기서 변화분을 알 수가 있죠. 자, 6 증가, 8 증가, 요 차이가 바로 수요량은 2% 증가했습니다. 2%가 증가했어요. 이어서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탈래성을 봅니다. 그러면 교차 탈래성 공식 아시죠? 공식을 보게 되면 분모가 아파트 가격 변화분입니다. 분자는요, 바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가격이 5% 상승했어요.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분은 2% 증가했죠. 2%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0.4가 나와요. 정답 0.4.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19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묻습니다. 옳은 것은. 3번 볼까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경우에 수요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은 달라진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 수요곡선이 가파라지면 비탄력적, 완만해지면 탄력적이다. 정답 3번이죠. 정답 3번이요. 다음에 문제 20번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대한 경제적인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커진다. 아니죠. 자, 작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 1번 틀렸습니다. 21번요. 주택 공급의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를 묻습니다.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먼저 공급 양의 변화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항상 공급 양의 변화는 오로지 거제와 각이죠.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 위는 바로 거제와 각이 되면 주택 가격 상승. 바로 정답은 1번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 바로 주택 가격 상승이고요. 공급의 변화는 나머지니까 주택 건설업체 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2번요. 주택의 도시기금 법령상 주택 도시기금 중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 묻습니다. 자, 뜻밖의 주택 도시기금 법이 나왔어요. 역시 교재 없는 내용이죠. 조금은 당황했을 거예요. 바로 주택 도시기금법 제19조 1항을 보게 되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이죠. 4번. 자, 그러면 4번 보게 되면 주택 규모 이상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리모델링의 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계산 문제 23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의 변화를 묻습니다. 그러면 보기 지문 보게 되면 우선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묻게 되면 항상 균형을 묻게 되면 두 개 함수를 일치시키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항상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개 함수를 일치시키자. 자, 이 방법을 유의하시면서 문제 봅니다. 먼저 아파트의 공급 함수가 QS 꼴 EP가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수요 함수가 QD1 이꼴 900-P가 되고요.
다음에 수렴수 QD2 1500-P가 됩니다. 각각의 균형을 구하려면 일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일치하자면 900-2p, p입니까? 이꼴 2p가 되고. 자, 정리하면 900 이꼴 3p가 되고. 따라서 가격은 300이 되고. 양은 여기서 각각 원래 식에다가 300을 대입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 600이 나오죠. 두 번째, 두 개 함수를 일치시키면 다시 정리하면요. P가 넘어가면 1500 이꼴 3P가 돼요. 그러면 가격은 500이죠. 자, 원래 식에다가 각각 500을 대입시키면 양은 1000이 나오죠. 자, 그러면 가격은 얼마 상승했죠? 200 상승하고요. 양은 얼마 증가했죠? 400 증가했습니다. 자, 가격 200 상승, 양은 400 증가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24번요. 자, 민간 투자 방식은 묻습니다. 기업번 항목에서는 문장이 복잡한데요. 우선 문장을 해석하면 준공이 나와요. 다음에 두 번째 줄 비석이 나오죠.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임차가 나와요. 그럼 정리하면 자, 준공한다 건설이 되고요. 기소가하면 이전 T가 되고요. 임차하면 리스 L이 됩니다. B, T, L 방식입니다. 다음에 니은번 보게 되면요. 자, 첫 줄에서 준공이 나오죠.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비속이 나오고요.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 운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준공 B가 되고요. 귀속 이전은 T가 되고요. 운영은 오퍼레이터 O가 됩니다. BTO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 3월이 됩니다. 4번요. 기업번은 BTL 방식이고 니은번은 BTO 방식입니다.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또 3번 볼까요? 주택연금을 묻네요. 주택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된다. 아니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저당을 설정하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다음에 26번요. 자,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지문 2번 볼까요?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서 부채 서비스는 바로 한마디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것이죠.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것이 아니고 포함한 것이죠.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7번 계산 문제네요. 자, 원래 꼭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대출 가능 금액을 묻습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게 되면요. 첫 줄에서 바로 기준 대출을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을 묻습니다. 추가 대출 금액을 묻습니다. 그러면 박스 지문 보기 전에요. 공식부터 먼저 또 공식.
주어진 자료를 보게 되면 먼저 LTV부터 봐요. LTV. 두 번째 DTI를 구합니다. 먼저 LTV 공식은 분자 분모 중에서 분모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대출금이죠. 그 다음에 DTI는 분모가 연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문제는 대출금 구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원리금을 한 번 더 응용해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식 암기하셨죠? 양주 윈즈를 마시자. 윈즈.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저당 상수가 돼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대출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 정리되었다면 이제 보기 박스 보고요.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가치가 5억입니다. 가격이 5억이죠. 두 번째, 연소득이 6천만 원입니다. 연소득이 6천만 원. 세 번째, 저당 상수가 0.1이죠. 0.1. 다음에 대출 승인 기준을 보게 되면요. LTV가 몇 프로? 50%입니다. 다음에 DTI가 40%죠.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대출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5억에 50%니까 얼마죠?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6천만 원에 40%라면 6, 4, 24, 2,400만 원이죠. 다시 한 번 더 민저. 원리금이 얼마? 2,400입니다. 나누기 0.1 하게 되면 여기서 대출금은요.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출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을 대출을 하게 됩니다. 대출금인데요. 문제에서 단서가 있죠. 자, 이미 기존 대출금이 얼마 나갔죠? 기존 대출.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 빼니까 남은 금액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대출금은 7천 빼니까 얼마죠? 1억 7천만 원입니다. 정답 2번이죠. 다음에 문제 28번입니다. 토지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다? 자, 정답 3번이죠. 토지 선매 재료 설명인데, 자, 모두가 맞는 지문 정답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29번입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회수기간 묻습니다. 회수기간. 그러면, 자료를 보게 되면요. 초기의 금액이 1억이죠. 1억. 자, 1억이면, 자, 1기, 2기, 3기까지 금액을 다 합치니까 모두가 7천만 원입니다. 그럼 1억에서 7천이면 3천만 원 남잖아요. 이 3천만 원이 4기로 넘어가게 되면 4기가 총 6천인데 그 중에 절반이 3천이죠. 따라서 회수기간은 바로 정확히 3년하고도 반이니까 정답 3년 6개월입니다. 정답 3번이죠. 문제 30번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3번 볼까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바로 틀렸죠.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죠. 바뀌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1번요. 투자의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질문 4번 볼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이 아니고 높은 할인율이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정답 4번 들었습니다. 다음에 32번요. 자, 현재 가치를 묻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5년 후에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묻죠. 자, 그러면 가능한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요. 그림을 그려주면 쉽게 풀 수가 있죠.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후에 1억입니다. 이것의 현재 가치를 묻잖아요. 그러면 공식은 뭐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대입하게 되면 자, 기간 몇 년? 5년요. 그럼 얘가 이자가 몇 프로죠? 할인율. 바로 7%죠. 7%. 자, 이거 계산하면 바로 1.07의 5승입니다. 1.07의 5승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계산기는요, 자, 주로 공학용 계산기가 아니고 일반 계산기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 하지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5승이면요, 1억 나누기 1.07, 나누기 1.07, 5번 쭉 나눠주면 돼요. 번거롭지만은요. 이렇게 5번 계속 1.07로 나누게 되면, 자,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죠. 71, 다음에 298, 다음에 617이죠. 그런데 문제는 10만원 단위는 반올림이죠. 그러면 10만원 단위면 이제 반올림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7,100만원입니다. 자, 정답 7,100만원 해서 정답 3번입니다. 33번 보겠습니다. 원가법과 거래사례법 묻는 계산 문제인데요. 자, 두 개를 묻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항목 보시면 원가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율을 묻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원가법 적용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가 30년, 다음에 최종 장가율이 10%죠. 이를 정액법으로 감가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매년 감가율은 얼마가 되느냐. 자, 그렇다면 최종 장가율이 10%죠. 전체 가치를 1로 본다면 여기서 최종 장가율은 10%니까 0.1을 빼주고요. 그리고 전체 수명 바로 30년이죠. 이러면 정액법으로 감가율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0.9가 되고요. 분모가 30이니까 매년 감가율은 바로 3%가 나오죠. 3%.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사례법 적용 시에 자, 사례가 인근의 정상 거래가격 대비 20% 저가래요. 바로 대상 사례. 자, 대상 사례, 대사 비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 보게 되면 사례가 얼마 저가입니까? 20% 저가죠. 20%. 그러면 20% 싸게 팔았다면 80이 됩니다. 대상은 정상 그러니까 100을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까지를 계산하면 정확히 1.2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정답은요. 자, 3%, 3과 그리고 1.25 해서 이걸 찾으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34번입니다. 할인현금 흐름분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습니다. 지문 5번 볼까요? 할인현금 흐름분수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자, 종합하는율, 지분 배당률이 있다. 아니죠. 그러면 종류를 보게 되면요. 세후 수익률과 종합하는율과 지분 배당률은 할인현금 흐름분수법이 아니죠. 얘는요.
어림셈법 중에서 수익률법에 해당하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35번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를 묻습니다. 틀린 것은. 지문 4번 보게 되면요.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아니죠. 항상 표준주택은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의 1단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문제 36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을 묻습니다. 보기 지문 보게 되면 지문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복도에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한 전원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천정이 높다는 말이죠. 높은 천정에서 냉난방비 문제가 생긴다면 그 건물 전체에서 균형에 맞지가 않다는 말이죠. 바로 균형의 원칙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부지 선택에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자. 이 말은요, 바로 입지 선정을 묻죠. 입지 선정에서 바로 적합한지 여부를 묻잖아요. 바로 적합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요. 감정평가 규칙상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묻네요. 답은 쉽게 나옵니다. 1번요. 건설기계는 원칙적인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아니고 바로 비용성이죠. 원가법이 됩니다. 정답 1번 틀렸고요. 다음에 38번 계산 문제입니다. 수익가격 관한 계산 문제예요. 수익가격. 그러면 또 공식부터 떠올려볼까요? 공식. 수익가격 공식 아시죠? P 꼴 R분의 A가 돼요. 따라서 수익가격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지문 보게 되면요. 맨 끝에 보시면 환원율이 5% 나왔죠. 환원율 5%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순수익을 구해보자. 순수익은 바로 영업 수직계산이 있죠. 항목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가능 조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실 손실. 얘가 가능 총소득의 5%죠. 그러면 25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 부채가 없죠. 여기까지가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그러면 250을 빼니까 4,7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영업 경비만 공제하면요. 바로 순영업 소득 순수익이 나옵니다. 경비가 문제가 되는데 다시 세 번째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가능 총소득의 5%입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5%입니다. 얼마예요? 250만 원입니다. 부채 서비스는 경비에 해당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 100만 원. 보험료 경비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개인 업무비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이 두 가지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50만 원입니다.
350. 5%가 아니죠. 자료 보게 되면. 자, 5%가 아니고, 세 번째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가능 총수의 3%예요, 3%. 제가 잠시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3%면 이제 5, 3, 15니까 15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하니까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비 250을 빼니까 4,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순수익이 4,500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누기 5%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바로 9억이죠, 9억. 자, 정답 9억이고,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39번 볼까요? 감정평가 규칙을 묻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틀린 건 묻죠. 지문 5번 볼까요? 5번. 자,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에 대한 제대로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대로 원가에서 더하는 게 아니죠. 가산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 틀리고 공제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정답 5번 틀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40번입니다. 40번 문제가요. 원가법에서 정액법이 아니고 정율법을 묻죠. 정율법.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겁니다. 왜? 공식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정율법 공식은 제가 정규 시간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정율법 공식을 보게 되면 복선가격 이꼴 간단하죠. C, R, N승입니다. 그래서 C, R, N만 찾아서 대입하면 돼요. 여기서 C는 제재달 원가를 말합니다. R은요, 잔가율이죠. 다음에 N승, N은요, 바로 경과년수를 말해요. 그래서 C, R, N만 찾자. 세 가지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문 보게 되면요. 자, 신축 공시비가 총 8천만 원입니다. 제대로 원가 묻는 겁니다. 제대로 원가. 총 8천만 원입니다. 항상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아래 자료 보게 되면 준공 시점이 2015년 9월, 기준 시점은 2017년 9월입니다. 얼마 차이죠? 2년 차이. 따라서 경과 요소가 몇 년? 2년 나옵니다. 다음에 건조비 지수가요. 준공 시점이 2015년 9월이죠. 자, 준공 시점이 2015년 9월이니까 100이 되고요. 다음에 기준 시점이 2017년 9월이 125가 돼요. 여기까지가 바로 제조달 원가가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년 대비 장가율. 얘는 자료가 바로 나와 있죠. 70%다. 그래서 0.7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원가와 장가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계산하면요. 제대로 원가가 8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125가 되고 다음에 장가율의 몇 성? 2성이죠. 7의 2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정답은 정확히 4,900만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년 동안 우리 시험을 준비하다 무척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8회 학개론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